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은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반도에서 평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 보여준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가 2024년 1월 6일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삶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내셨죠. 전병헌 김대중재단 전략기획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예. 탄생 100주, 그러니까 1924년생이시군요. 그렇죠. 그죠? 1924년 1월 6일 날 출생을 하셨어요. 1월 6일이군요. 예, 그래서 내년 2024년 1월 6일이 되는 날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입니다. 예. 참 저희가 볼 때는 아무리 살펴봐도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가장 위대한 분이다. 저희들이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미래 통찰력과 비전과 신념 측면에서 정말 존경을 우리가 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분이다라는 점을 계속 느끼면서 100년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삶과 그리고 그동안의 업적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리고 알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김대중 탄생 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기획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수석님하고 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실 제가 아이러니하게 제일 처음에 뵌 거는 서울의 봄 때, 요새 서울의 봄 영화가 인기인데 서울의 봄 때. 좀 있으면 천만대인데요. 예, 4월 19일 날 예. 4.19 학생 의거 혁명 기념일 날 아침에 전국의 주요 대학 몇몇 대표자들을 보자 그래서 제가 당시에 고대 예. 대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갖고서 동교동에 가서 4월 19일 아침 김대중 당시 선생과 아주 간단한 조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최초의 만남이었고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언론에서도 제대로 쓰여질 수 없을 정도로 탄압과 그렇죠. 억압을 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제야 인사, 동교동 인사 그렇죠. 이렇게만 이제 언론에서 예.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로서는 70년도만 하더라도 아직 어린 시절이니까 잘 몰랐는데 한번 만나 뵌다고 하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짧게 이제 초석으로 예. 도서관에 가서 70년, 71년 자료를 싹 뒤져보면서 알게 됐는데 야, 이 양반은 정말 참으로 10년, 15년을 미리 사신 분이구나. 그 당시 80년대 돼서 가까스로 이제 담론화되었던 여러 가지 아젠다와 의제들을 이미 10년, 20년 전에 던졌던 분이어서 상당히 존경심을 갖고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87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해금이 정치죠. 예. 해금이 되고 사면 복권이 된 다음에 정치 활동을 하실 때 최초의 부평역 장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역사가 부른다. 국민이 부른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홍보물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홍보물 제작과 배포 팀장을 우연히 맡게 돼서 유학을 준비하던 차에 이제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서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저를 29살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국장급들이 다 40대 정도 되시는 예. 분들이었는데 민주협도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아직 민주협은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 뒤에 이제 평민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평민당 편집국장으로
그 29세 약관의 나이에 발탁이 돼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됐죠. 그래서 가까이서 저는 다른 뭐 많은 그 이제 우리 동교동계 여러 어른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저 약관의 나이부터 아주 가까이 편집국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관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 직접 그 대통령 대선 기획단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종찬 87년 대선이요. 아니요. 97년. 97년. 예, 이종찬 그 이제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그 97년, 그 96년 4.11 재보선이 끝나고 그 4.11 총선이 끝나고 이제 그 4월 30일 날 바로 이제 대통령 대선 기획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최연소 이제 기획단 그 멤버로서 12명을 직접 이제 선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뽑혀 가지고서 또 간택이 돼서 그때 이제 대선 기획을 쭉 함께 하면서 지내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사실상 5년간 거의를 그 공보수석실, 정무수석실, 정책기획수석실을 다 비서관을 거쳐서 이제 국정상황실장을 최장수 국정상황실장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 크고 작은 그런 에피소드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요. 제가 늘 그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항상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우리 선조들이 그 200년 전에 그 2차 산업혁명 때 그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에서의 대전환의 물결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200년 동안 후손들이 엄청나게 그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 고생을 했다. 근데 이제 제3의 물결 이른바 정보화 혁명이라는 제3의 혁명이 오고 있는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혁명만큼은 앞장서서 올라타서 이걸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 선조들이 막 실수를 했던 그런 실패를 했던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고통받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으로 사는 그런 그 역사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이 제3의 물결 정보화 혁명 시대에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 선진국으로 가는 대열에 함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 먹거리도 준비하고 그 정보화 혁명 산업 물결에 우리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그 물결에 태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것이 역시 미래를 직관하는 통찰력이었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IMF 6.25 이후 최대의 그 국가 환란이라는 IMF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임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뭐 막 실업 사태가 쏟아지고 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못 이겨서 자살 사태도 이루어지고 막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취임사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분간은 더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이 메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 국민들의 아픔을 차마 다 표현하지 못하고 목이 메어서 울먹이는 장면을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신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화에 대해서 엄청난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2001년도에 한반도에 그 평화의 위기가 한 번 또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1년도에 이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엑시스 오브 이블 그렇죠. 악의축이요. 악의축. 3대 악의축 국가로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꼽았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언제 북한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한반도의 긴장이가 상당히 셌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서 자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 그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자기는 조수 역할을 할 테니 그동안 자기가 그 운전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만나보니까 당신이 운전수를 해야 되겠다. 나는 조수 역할로서 충분히 그 만족한다. 그래서 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서 미일 중러 간의 그 어떤 그 중재 역할을 김대중 대통령한테 전적으로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그게 클린턴의 그 한반도 조수 역할론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만큼 미일 중러를 둘러싼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9.11 그 테러 사태가 발생하면서 악의 축으로 북한을 딱 지정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었죠. 근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2월 달에 방문을 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이 부시 대통령을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와 이 특히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촉즉발이고 어려운 화약고인가를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 상당히 좀 이렇게 클린턴하고 밀착된 관계였기 때문에 DJ 어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미 정상회담이 30분만 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연석회담이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이 한미 정상 연석회의를 30분 하다가 30분 만에 다른 배석자를 다 나가라 하고 1시간 이상을 단독 회담으로 다시 변경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이제 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주요국가의 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는 그 성과와 경과를 장차관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을 해가지고서 쭉 경과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주고 이건 저렇게 서포트를 해달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모든 그 장차관들이 앉은 자리에서 쫙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교가 호흡이 이렇게 엇갈릴 수가 없었죠. 쫙쫙 모든 전부처가 다 이렇게 맞는 그런 전통을 세워나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출국하고 나서 장차관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자신이 한미회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일주일간 한 달간을 갖다가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의 인식을 바꿔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 체제를 구축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엄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 한미 정상회담 연석회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눈 과정에서 이제 또 단독 회담으로 1시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시가 태도로는 바뀌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떻게 부시 대통령의 입장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도라산역 방문 일정이 본래 부시 대통령 방한 일정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그것도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도라산역을 방문 그 당시에 이제 그 남북 관계의 어떤 상징적인 화해의 장소가 도라산역이었죠. 그렇죠. 거기를 한번 방문하도록 그렇게 강곡하게 설득을 해서 거기를 한번 갔다 오시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접경 지역이 수도 서울 1,0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과 가까운지도 이제 실제 이제 그 느끼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이제 쭉 그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쭉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그 대통령이 가끔 본인이 군사정권에 전두환 군사정권 아래서 사형이냐 무기냐 이렇게 할 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재판장의 입을 먼저 쳐다봤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사 하면은 입이 벌어지고
무 하면은 입이 다물어지기 때문에 당신께서 사형을 받을 것이 전두환이가 자기를 죽일 것이냐 무기로 살려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입을 먼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날도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딱 하는데 남북 관계를 얘기하면서 워 하면은 입이 벌어지고 예. 피스 하면은 입이 닫아지잖아요. 똑같은 심정으로 그 부시의 단독 기자회견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시의 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입을 바라봤는데 워가 아니라 피스란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은 입술이 딱 닫히면서 피스란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한 달여에 긴장했던 모든 것이 탁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그때 자기가 너무나 그 목이 그러다가 그 긴장이 풀어졌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서 말씀을 마치 그 IMF 시절 그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목이 메었던 그 감정보다 더 오랫동안 목이 메어서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나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고 노심초사를 했던가. 그리고 그 약소국의 서름. 그리고 이 미일 중러의 그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걸 밸런스 오브 파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힘의균형을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했는가라는 그 진심이 딱 전해지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전 국무위원과 차관급들이 다들 눈물의 감동을 연출했던 그 기억이 아주 너무나 생생하고 감동적입니다. 저한테는. 내년 1월 행사는 뭐 어떤 게 있어요? 내년 1월 행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통령직을 하시면서 인연을 맺었던 토니 블레어라든지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또 그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화해와 통합 그리고 관용 그리고 평화 그 지도자였던 그 넬슨 만델라 그리고 브란트 그리고 고르바초프 이런 그 재단에서의 그 축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대통령께서 그 또 평화의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그 교황님의 그 메시지, 축하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전직 대통령들이 한 자리에 가급적이면 모두 모여서 어찌됐든 선배 선임 대통령 지금 이제 선임이니까 선임 대통령님에 대한 추모와 선임 대통령에 대한 업적과 정신을 좀 서로 함께 덕담과 계승을 하면서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또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그런 서로 토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그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은 그 미래에 대한 그 도전과 그리고 통찰력 이게 사실은 굉장히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관용과 그 화합이에요. 통합이거든요. 근데 관용과 통합은 강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자는 관용과 통합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관용할 수도 없고 통합할 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박정희 대통령과의 그 화해도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용서도 했고 그다음에 그 전두환 대통령의 을 용서를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스스로 전두환이 그 4번이나 청와대 그 방문을 했을 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만찬을 그 하면서 그 정리해 주시죠. 국정 경험을 요청받았던 그런 시간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화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병헌 김대중 재단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